결혼 반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닿으며 가벼운 핑 소리를 내더니 두 번 튀어 오른 뒤 배수구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제 트럭 안에서 다나가 빌려준 망원 렌즈를 통해 그 광경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수지는 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라 수백 번은 해본 듯 능숙하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그날 밤 그녀는 제게 메리디안 병원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프로젝트 말입니다. 저는 시청 건축 허가 목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동을 거는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22년 차, 2아이, 그리고 거의 다 갚은 주택담보대출. 수지는 대형 로펌 태산. 어소시에이츠의 로비스트로서 늘 디테일에 강하고 꼼꼼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교량 설계사라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저는 구조적인 결함이 붕괴를 일으키기 전에 감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집까지 가는 데는 12분이 걸렸습니다. 수진의 BMW는 아직 차고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1시간 남짓. 저는 사진들을 3개의 별도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고 집 프린터로 사본을 출력해 오늘 날짜가 적힌 봉투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고 기다렸습니다.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 건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용도실을 통해 들어왔고 타일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왔어? 제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문가에서 멈칫하더니 핸드백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왜 아직 안 자? 잠이 안 와서. 회사 일은 어때? 수진의 미소는 연습된 듯 자동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피곤해. 서류 작업이 밀려서 밤새워야 했어. 그녀가 제 이마에 키스할 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씻고 잘게. 그래, 나도 곧 갈게.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누나 다나의 문자였습니다. 괜찮아? 늦었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거 찾았어. 내일 얘기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느 일요일처럼 커피를 내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샤워 후라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편안해 보였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한남대교 보수공사 프로젝트 승인 났어. 다음 달부터 공사 시작할 거야. 잘 됐네, 여보. 당신 그 설계도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응. 달이라는 게 참 묘해. 기초공사에서 요령을 피울 수가 없거든. 지지대 하나만 약해도 다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수지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구조적 무결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모든 게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거. 숨겨진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 말이야.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처럼 야근을 좀 더 자주 해야 하나 봐. 뼈 있는 말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난 가능하면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좋아. 우리 아이들 지민이와 준호가 시끄럽게 내려와 팬케이크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팬케이크를 구웠고 수지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다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물점 남쪽 주차장에서 봐. 20분 뒤에 도착해.
다나는 기업 변호사로 전향하기 전 검사였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프에 기대 서 있는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로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수많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이혼 소송 탓에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보여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사진들을 한 장씩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어젯밤 사무실에서부터 미행했어. 누군지 알아? 김철수 상무네, 태산. 어소시에이츠의 시니어 파트너. 유부남의 사립학교 다니는 애둘 있고. 성북동 고급 주택 단지에 살아. 다나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옳게. 아주 바빴구나. 얼마나 된 것 같아? 대충 6개월. 어쩌면 더 됐을 수도 있어. 4월 말에 회사가 바이오테크 계약 따내자마자 바로 시작했어. 젠트 인더스트리 계약건. 다나의 눈썹이 선글라스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거 3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아니었어? 수진이가 메인 로비스트였잖아. 저녁 미팅도 많았고 주말 회의, 지방 출장까지. 어떻게 하고 싶어, 민호야? 저는 어젯밤 11시 47분부터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어.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좋게 끝나진 않을 거야. 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 일단 공동 양육권으로 가되. 재정적인 부분은 낱낱이 파헤칠 거야. 전부 다. 다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세금 신고서, 카드 명세서 전부 필요해. 수진이 모르게 구할 수 있겠어? 이미 했어. 전자사본은 보안 폴더에 있어. 수진이는 집 서재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 보험증권은 7월에 갱신됐어. 수진이가 생명보험금을 늘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수익자로 김철수를 추가했더라. 다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로비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라던데. 소송이나 윤리 위반 혐의가 있을 때 파트너끼리 서로 보호해주는 거라고. 민호야, 그거 관행 아니야. 그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청 멍청하거나 아니면 엄청 수상한 짓이야. 그 후 3주 동안 저는 완벽하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수진과 회사 일에 대해 의례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스케줄은 더 뻔해졌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늦은 미팅, 한 달에 2번은 주말 세미나. 그녀는 새로운 향수를 쓰고 더 비싼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들이었죠. 저는 다른 것들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시내 사서함으로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어느 목요일 오후 그녀를 미행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집 대신 회사로 발송되는 새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것 등입니다. 다나는 법적 준비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로비 활동 내역서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이 부실한 회의들, 스케줄과 맞지 않는 경비 보고서들. 아직 범죄라고 할 순 없지만 의심을 사기엔 충분했습니다. 젠트 계약건이 아주 흥미로워. 다나가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시의원들을 만났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정작 그 의원들은 그 날짜에 자리에 없었어. 부주의한 건지 아니면 절박한 건지. 또 다른 사실도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내가 3주 전에 별거 신청했어. 성격 차이라던데. 그 사람 가정을 버리고 있어. 그렇다면 단순한 불륜이 아니네. 둘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을 추궁했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사서함에 대해서였습니다. 오늘 우체국 갔다가 당신이 사서함 구역에서 나오는 걸 봤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언제부터 사서함이 있었어. 수진의 포크가 입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업무용이야. 어떤 고객들은 우편물을 따로 받고 싶어 하거든.
어떤 고객? 그건 기밀이야, 민호 씨.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 같은 거지. 당신 변호사 아니잖아. 무슨 말인진 알잖아. 직업적 신중함이지. 12살 난 아들 준호가 스파게티를 먹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이 뭐야?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야. 14살 지민이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 유지 같은 거지. 근데 엄마는 변호사 아니잖아. 준호가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변호사들과 일하잖아. 원칙은 비슷해.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그 반응은 기억해 두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1월에 찾아왔습니다. 한남대교 보수공사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산 어소시에이츠가 제출한 로비 활동 신고서에 박민호, 즉 제가 젠테크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나가 말하기 전까진 젠트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부 공식 문서에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저는 즉시 다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상회의야. 다 가지고 나와. 우리는 도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러운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있지도 않은 회의를 정당화하려고 내 이름을 쓴 거야. 다나가 문서를 훑어보며 설명했습니다. 날짜 좀 봐. 11월 3일. 너 그때 기술 컨퍼런스 때문에 부산에 있었잖아. 호텔 영수증, 비행기 티켓, 컨퍼런스 참석 기록 다 있어. 이건 사기야, 민호야. 연방 범죄라고. 여기 서명한 사람은 누구든 심각한 혐의를 받게 될 거야. 저는 서명을 살펴봤습니다. 제 것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박자의 획이 너무 둥글고 호자의 받침이 너무 각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서류에 서명하는 걸 수천 번은 봤을 겁니다. 위조할 수 있을 만큼 제 서명을 잘 알고 있었죠. 조심해야 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증거를 없앨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위조 서류가 더 생길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다나는 오랫동안 커피를 휘저으며 침묵했습니다. 덫을 놓자.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지 김철수를 보호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덫. 어떻게?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에게 탓을 돌릴 기회를 주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꽃다발과 수진이 좋아하는 와인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 유튜브를 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거의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 로맨틱한 분위기 좀 내보고 싶어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드레스를 칭찬하고 하루 일과를 묻고 현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잠시나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와인을 더 따르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시청에 아는 사람이 로비 활동 신고서에서 내 이름을 봤다더라고. 내가 바이오테크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수진의 와인잔이 입술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했어. 난 살면서 로비 회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으니까. 서류 작업 실수겠지.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잖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혹시나 해서 주 로비위원회에 확인해 봤거든. 서류 위조는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더라고. 형사 고발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나 봐. 수진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옥? 응. 공문서 위조니까. 정부는 그런 거 안 봐주잖아. 뭐 단순 실수라면 고의성이 중요하겠지만 누가 고의로 서명을 위조했다면 큰일이지. 하지만 단순 행정착오라면 벌금 좀 내고 망신 당하는 정도로 끝날 거야. 수지는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그녀는 업무 전화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에는 조조 회의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9시에 태산. 어소시에이츠에 전화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은 수진이 오후에나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다나의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겁먹었어. 다나가 제 저녁 식사 대화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겁먹은 사람은 나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지. 좋아. 계속 흔들어 놓자. 그리고 하나 더. 사설 탐정 친구한테 부탁해서 김철수 재정 상태 좀 파헤쳐봤어.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고 자산을 합치고 있더라고. 복잡한 이혼 소송을 대비하는 것 같아. 얼마나? 태산. 어소시에이츠 지분까지 합치면 대략 40억 정도. 수진이에겐 강력한 동기지. 만약 날 떠나서 그 사람한테 갈 생각이라면 그가 이혼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기까지 저지르면서 돕는 거겠지. 그가 계약을 따내야 회사 가치가 유지될 테니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수진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아직 정오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놈 만나러 가는 거야. 제가 다나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수습책을 논의하겠지. 좋아. 계획 짜라고 해. 머리를 굴릴수록 증거는 더 많이 남을 테니까.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수학 선생님 불평을 했고 준호는 만들고 있는 복잡한 레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대화. 저는 그 평범함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주변 소음을 보니 식당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약간 숨이 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전화했어. 애들은 숙제 다 하고 영화 보고 있어. 언제쯤 들어올 거야? 늦을 것 같아. 젠테크 건이 좀 복잡해졌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는 변호사들 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냐, 우리가 알아서 해. 끊어야겠다.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 15분. 저는 성북동 김철수의 집 밖 트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색 제네시스 옆에 수진의 검은색 BMW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5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은 새벽 2시 47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자는 척했지만 그녀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하며 뻣뻣하게 누워있는 그 느낌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일찍 회의 있어.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위기관리 회의. 젠테크 계약에 문제가 좀 생겼어. 법적인 문제? 수지는 문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물어봐? 그냥 혹시 내 이름 들어간 서명 문제랑 관련 있나 해서. 아니, 다른 문제야. 나 진짜 가야 해. 그녀는 제 이마에 키스하고 나갔습니다. 차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때가 됐어. 다나는 2주 동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로비 보고서에 있는 모든 오류를 기록했고 위조된 서명을 추적했으며 일련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비위원회와 검찰청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아직 고발은 아니고 조만간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언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그날 오후 다나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서면이나 녹음으로. 어떻게? 선택지를 주는 거야. 자백하고 형량을 줄일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할지. 다나는 위조된 모든 문서의 사본, 수진의 계좌로 들어온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 그리고 제가 찍은 미행 사진들을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수집되었고 꼼꼼하게 기록되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와 단판을 지어 다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안 돼. 아이들이 있으면 복잡해져. 시내 메리어트 호텔 회의실을 잡아뒀어. 중립적이고 사적인 공간이지만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기엔 충분히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안 오면 어떡해? 올 거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까. 오후 4시에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 나 바빠. 시내 메리어트 호텔, 회의실 12B, 7시. 혼자 와. 민호 씨, 무슨 일이야? 당신 알지? 긴 침묵. 갈게. 저는 일찍 도착해 회의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다나는 옆방에서 제 옷깃에 달린 무선 마이크를 통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증거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목적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7시 정각에 들어왔습니다. 남색 정장에 힐을 신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호 씨? 저는 첫 번째 사진을 탁자 너머로 밀었습니다. 배수구 옆에서 키스하는 수진과 철수,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결혼 반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앉아. 그녀는 앉았습니다. 저는 나머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 서류,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기만의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6개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주로비 위원회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거짓말한 시간이야. 수지는 위조 서명이 된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민호 씨 설명할 수 있어. 내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회의를 만들었어. 하지도 않은 로비 활동으로 돈을 받았고, 정부 기관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어. 이 중 하나만 걸려도 형사 처벌감이야. 당신 생각 같은 거 아니야, 민호 씨.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난 교량 설계사야. 설계도 볼 줄 알고, 구조적 결함 찾을 줄 알고, 약점 파악하는 게 내 일이라고. 당신 이야기는 내가 감리한 다리보다 구멍이 더 많아.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냥. 우린 같이 일했고. 젠트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 당신은 항상 그놈의 다리 때문에 바빴고. 그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불륜에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사기야. 수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불륜은 당신이랑 나 사이의 문제야. 하지만 당신이 정부 문서에 내 서명을 위조한 순간 날 연방 범죄의 공범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고. 계약을 지키려고 그랬어, 철수 씨가. 김철수가 뭐라는데?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젠테크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 토목 기사에 보증 서명이 있으면 기획위원회에 어필이 될 거라고. 그래서 당신 서명을 위조하라고 시켰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당신도 알았으면 지지했을 거라고 했어. 저는 법률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사서함 개설은 누구 아이디어였어? 철수 씨. 민감한 협상을 위해 비공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했어. 카드도 따로 만들라고 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사업비랑 개인 비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대답할수록 김철수의 혐의는 짙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제가 다나가 준비해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든 위조 문서, 허위 보고서,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을 상세히 적은 자술서에 서명해. 어떤 수사가 들어오든 전적으로 협조하고. 당장 태산, 어소시에이츠에서 사직해. 수지는 자술서를 읽어 내려갔고 문단을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난 끝이야. 내 커리어, 내 평판 다 날아간다고. 사기치기로 마음먹은 순간 이미 다 날린 거야.
만약 서명 안 하면 저는 탁자 위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검찰청, 연방검찰, 로비위원회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거야. 이 모든 증거를 넘기고 그들이 알아서 하게 둘 거야. 그럼 김철수도 당신이랑 똑같이 끝장나는 거지. 수지는 오랫동안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니, 선택지를 주는 거야. 당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김철수랑 같이 무너져 내리든가. 이건 사기에 대한 게 아니야. 김철수에 대한 거지. 맞아. 이건 김철수에 대한 거야.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 이익을 위해 22년 산 내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펜을 잡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결혼은 당신이 반지를 배수구에 던져버린 날 밤 끝났어. 그녀는 자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태산 어소시에이츠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와 다른 기회를 찾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날 김철수는 그녀에게 17번이나 전화했습니다. 공동 계정으로 그녀의 통화 목록을 확인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18번째 전화만에 그녀가 받았습니다. 엄청 화났어. 그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우린 파트너여야 했다고. 당신들 파트너였어?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는 상황이 꼬이자마자 날 버렸어. 위조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라. 사서함도 모르는 일이고 허위 보고서도 몰랐대. 증거 있어? 좀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주동자라는 걸 증명하기엔 부족해. 그럼 검사가 그 사람의 부인보다 당신의 자백을 더 믿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 그 후 2주 동안 수지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저녁을 차리고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비싼 선물들을 사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설거지를 같이 하던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칠 수 있어. 상담도 받고 여행도 가고 다시 시작하자. 수진아, 넌 연방 범죄를 저질렀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백했잖아. 다나가 말했습니다. 협조하고 배상하면 기소 유예될 수도 있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젠데? 저는 행주로 손을 닫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22년 동안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직하고 원칙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알고 보니 난 만난 지 6개월 된 남자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르는 낯선 여자랑 살고 있었던 거지. 누구나 실수는 해.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야. 몇 달에 걸친 의도적인 선택들의 연속이지. 넌 항상 우리 가족보다 김철수를 선택했어.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 이제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해야지. 다나가 서류 다 준비했어. 이혼하자는 거야? 난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정직한 부모를 갖길 원해.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그 중 하나뿐이야. 이혼 절차는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수진의 자백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기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소득에 대한 주장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공동 명의의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지난 6개월간 합법적인 소득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몫은 배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묶였습니다. 한편 김철수도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측 이혼 변호사가 사업 기록을 요구했고 수진의 자백과 일치하는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주로비위원회는 태산 어소시에이츠에 대한 공식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대면 3개월 후인 12월 어느 화요일 저녁 그가 전화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그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 아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적어도 들어는 봐야지. 전 아내랑 저는 당신한테 빚진 거 없습니다. 30분만. 5번가 교보문고 카페.
혼자 와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나에게 먼저 전화해서 어디 가는지 언제 올 건지 알렸습니다. 김철수는 구석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5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자신만만한 로비스트는 사라지고 파산을 앞둔 절박한 남자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둘 다 엮은 겁니다. 제가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요. 이 모든 게 그 여자 아이디어였어요. 위조 서명, 허위 보고서, 해외 계좌, 전부 다 그 여자 계획이었다고. 해외 계좌요?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 계좌 몰라요? 무슨 해외 계좌요? 수진이가 케이맨 제도의 계좌를 파서요. 몇 달 전부터 거기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터뜨린 거 아니었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보여줘요. 김철수가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은행 명세서, 송금 영수증, 계좌 개설 서류, 전부 수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김철수가 계속했습니다. 로비 자금 보고 의무 피하려고 해외 계좌로 돌리자고. 제가 서류 검토해봤는데 진짜라면 수진이는 이혼 소송과 국세 청문을 피해 2억 원 가까이 빼돌린 겁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줍니까? 그 여자가 우릴 망쳤는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니까요. 검찰은 내가 주동자인 줄 알지만 날짜를 보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일하기 전부터 계좌를 나서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겁니까? 그 여자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폰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찍은 뒤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여자가 설계자라는 걸 증명하게 도와줘요. 그 대가로 이혼 합의할 때 해외 계좌 돈 당신이 가져가게 해줄게요. 안 됩니다. 김철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둘 다 범죄자니까요. 수진이가 더 지능적인 범죄자일 순 있어도 당신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카페에 남겨두고 다나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사진을 본 다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사기 혐의 외에도 탈세, 자금 세탁, 위증죄까지 추가야. 진짜일까? 확인해 봐야겠지만 진짜 같아. 문제는 이 정보를 우리가 쓸지 아니면 김철수가 자폭하게 둘지야. 무슨 뜻이야? 김철수가 이걸 검찰에 넘기면 수진이를 주동자로 몰아서 자기 형량을 줄일 수 있어. 그럼 수진이는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겠지. 우리가 안 쓰면 수진이는 2억 원 먹튀하고 김철수는 사기죄로 짧게 살다 나오겠지. 지민이와 준호 그리고 엄마가 감옥에 가는 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22년의 결혼 생활, 위조된 서명과 비밀 계좌, 그리고 가족보다 탐욕을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쓰자.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대면은 2월 다나의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산 분할 마무리를 위한 추가 절차라며 소환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남색 정장을 입고 왔지만 훨씬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다나는 김철수의 서류들을 탁자 위에 체계적으로 펼쳤습니다. 은행 명세서, 송금 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수진의 사기 행각을 보여주는 재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스쳐가는 표정들, 혼란, 깨달음,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운 계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당신 파트너가 살 길을 찾기로 했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상대로 당신을 배신했어. 김철수가 이 모든 재무 기록,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해외 계좌가 당신 아이디어였다는 진술서까지 넘겼어. 수지는 명세서 중 하나를 집어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계좌는 그 사람 아이디어였어. 아내 변호사한테 재산 숨겨야 한다고. 증거 있어? 수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백을 열어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대화 녹음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나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 사람 못 믿으니까. 나랑 바람 피우면서 아내를 속이는데 나라고 안 속일까? 그럼 그가 사기를 지시했다는 녹음이 있다는 거야. 수십 시간 분량이야. 계획 짜는 거, 전략 회의, 돈 문제로 싸운 거, 전부 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6개월간의 폭로와 배신 끝에 전 아내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진아, 원하는 게 뭐야? 면책. 녹음 파일 넘기는 대가로 기소 면제. 그리고 김철수는 감옥 보내. 해외 계좌 돈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에 대한 위자료로 내가 가질게. 나머지는 반반 나누고 공동 양육권. 저는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다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제안을 하지. 녹음 파일 넘기고 검찰에 전적으로 협조해. 구형량 받아들여. 해외 계좌 돈은 지민이랑 준호 대학 등록금 신탁으로 돌려. 아이들 면접 교섭은 성인 될 때까지 감독 하에만 가능해. 그건 협상이 아니잖아. 항복이지. 아니 수진아. 항복은 내가 그냥 손 떼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랑 김철수가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게 두는 거야.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직할 기회를 주는 거야. 수지는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거짓말, 조작, 탐욕의 증거들을. 마침내 그녀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은색 기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파일 수십 개 더 있어. 그녀가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다 계획했어. 난 그냥 외롭고 멍청해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도 동참했잖아. 응, 동참했어. 다나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증거로 쓰려면 검증부터 해야 해. 진짜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6개월 후 김철수는 사기, 탈세,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산. 어소시에이츠는 해체되었고 파트너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조기 은퇴했습니다. 수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계좌에 있던 3억 5천만 원은 전액 회수되어 지민이와 준호를 위한 신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군 좋은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정과 정직함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힘든 진실일지라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첫 사진을 찍은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준호가 레고로 시드니 하버 브리지 모형을 조립하는 걸 돕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식탁에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불렀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조각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조각들을 확인했습니다. 제조 과정의 미세한 결함 때문에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딱 맞아 보이는 조각들도 실제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맞게 설계된 조각들을 찾는 거야. 이 불량 조각은 어떻게 해요? 그건 따로 둬.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씻어내고 배수구를 채울 부드러운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와 비밀 계좌, 그리고 구조적 결함과 치명적인 붕괴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다리는 설계가 잘못돼서 무너집니다. 어떤 다리는 누군가 부실 공사를 하거나 불량 자재를 쓰거나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최고의 다리는 정직한 자재와 신중한 설계를 바탕으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폭풍을 견디고 무거운 하중을 버티며 세대를 넘어 지속되도록 설계되죠. 그것이 제가 아이들을 위해 지어주고 싶은 기초입니다.